자, 오늘 낭독해볼 책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은 제가 낭독 방송을 하면서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데 재밌어 보여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읽는 사람마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바로 그 책이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울면서 낭독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무라세 다케시 라고 하는 작가이고요. 바로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낭독해보겠습니다. 차례는 제1화 연인에게, 제2화 아버지에게, 제3화 당신에게, 제4화 남편에게. 한 여성의 입장에서 시작이 되고 끝맺어가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제1화 연인에게. 사고가 나서 국도는 못하니까 돌아서 가겠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동안 기사가 하는 말에 대꾸할 정신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니시위가하마역 일대는 몰려나온 인파로 들끓고 있었다.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운행하던 가마쿠라선의 모든 열차가 멈췄다. 왱왱대는 구급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던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에 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주요 뉴스는 죄다 가마쿠라선 상행 열차 탈선 사고에 관한 기사였다. 가마쿠라 탈선 사고 14시 현재 사망자 26명. 탈선 사고 세 번째 차량 절벽 아래로 낙하. 쭉 나열된 기사 헤드라인을 눈으로 훑다가 차마 더 읽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떨궜다. 깊게 숨을 쉰 다음 조금 전 네모토의 어머니와 전화로 주고받았던 말을 떠올렸다. 토모쿠, 일하는 중일 텐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침착하게 잘 들으렴. 시니치로가 타고 있던 열차가 탈선했단다. 네? 그 애가 타고 있던 열차가 사고 났대. 네모토는 괜찮대요? 그 애는 무사한 건... 일단 당장 미나미 카마쿠라 종합병원으로 오려무라. 끊으마. 택시에 탄 다음 이 대화를 몇 번이나 되새겼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말투, 숨결, 그 사이사이의 틈에 깃든 짧은 침묵. 전화로 전해지던 느낌을 곰곰이 떠올리며 네모토가 무사할 가능성을 헤아렸다. 이 길도 막히네요. 미간을 찡그리며 말하는 기사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며 애원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둘러 도착하지 않기를 바랐다. 무서워서였다. 시야에 들어온 하얀색 건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눈앞에 벌어질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어느 때로든 돌아가도 좋으니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다 왔습니다. 병원 정문 앞은 혼잡하니까 뒷문 쪽으로 돌아서 괜찮으니까 여기 세워주세요. 기사의 말을 끊고는 1만엔짜리 지폐를 찔러주고 잔돈도 받지 않은 채 내렸다. 따라붙는 방송국 카메라를 손으로 막으며 로터리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호송용 경찰버스 몇 대가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들 것이 모자랐는지 사고난 열차 좌석을 그대로 떼어와 차례차례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 환자는 나중에 이쪽이 먼저. 자동문 안쪽은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다. 아까는 저쪽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병성은 이미 꽉 찼으니 사망자는 일단 지하로 옮겨. 병원 안에 노성이 엇갈렸다. 날선 목소리와 겹쳐 들 것을 옮기는 쿵쾅대는 발소리가 여기저기서 날아왔다. 저기요, 네모토 시니치로는 어디 있나요? 오늘 탈선 사고를 당한 사람인데요.
오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접수 창구로 달려갔다. 가족분이세요? 약혼자예요. 저는 히구치 도모코라고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젊은 여자 간호사가 뒤쪽 간호사실로 사라졌다. 다른 간호사와 얼굴을 맞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조금 있다가 접수 창구로 돌아왔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오른편 안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툭 튀어나올 뻔했다. 지하 2층. 그 말뜻을 이해한 순간 정신이 아득히 멀어졌다.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니 울음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둑어둑한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보일러실 옆방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방 옆에 자연스레 멈춰섰다. 손잡이를 거머쥐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문 너머의 광경이 눈앞에 그려져서일까? 눈을 감고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묵직한 숨을 깊이 내쉬었다. 숨을 내뱉던 힘을 이용해 손잡이를 당겼더니 상상했던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큼지막한 침대. 침대에 누워있는 네모토, 그리고 그 위에 얼굴을 덮은 흰 천. 순간 정신이 아득해져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뭘 하려 했는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다. 또모코.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내 오른손을 꼭 잡아주었다. 토모코, 토모코, 토모코. 날 붙잡고 울부짖는 어머니가 성가시게 느껴졌다. 혼돈에 사로잡힌 내 머릿속을 더욱 뒤엉키게 만드는 것 같아 그저 지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이곳을 벗어나고만 싶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내 손을 꽉 붙잡은 그 손에서 외아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으니까. 토모코, 신이치로 얼굴 봐야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을 덮은 천을 스르르 아래로 잡아당기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나는 아이처럼 잠든 이 얼굴을 보는 게 좋았다. 침대 베갯머리에서 밤새도록 들여다본 적도 있다. 다음 주면 네모토의 32번째 생일이다. 그는 내게 생일날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다. 작년 생일에 카레를 만들어줬었는데 카레를 입에 한가득 넣은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왜 우냐고 묻자 네모토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카레를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아이같이 순수한 이 남자와 결혼하게 돼서. 내 미래에 네모토가 영원히 함께 해주어서. 네모토, 일어나. 제발 부탁이니까 일어나서. 나는 그의 손을 부여잡았다. 네모토, 눈 떠, 응? 내가 또 카레 만들어줄게. 매일같이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눈 떠. 네모토. 누워있는 그의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은 채 절규하는 나를 아버지가 부둥켜 안았다. 내 등을 쓰다듬는 아버지의 손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떨려왔다. 나는 그런 아버지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우는 내내 네모토를 처음 만났던 날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16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이다. 아빠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는 아빠 대신 엄마가 돈을 벌어야 했고 엄마는 동네 인쇄 공장에 취직했다. 형편은 늘 쪼들렸다. 나는 생활비에 보태려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근처 요양원에서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했다. 골든위크가 끝날 무렵이었다. 하루는 체험학습으로 자동차 공장에 견학을 가게 되었다. 조별로 공장 안을 구경하다가 나는 어느새 무리와 떨어져 혼자 다녔다. 교실에서 조를 짤 때 같이 다니자며 말을 걸어준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관광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버스에서 같이 앉았는데 내가 워낙 말수가 적으니 그 애가 답답해 했고 그러면서 나같이 조용하고 침울하기까지 한 애와 어울려봤자 재미없겠다고 생각한 듯 했다. 점심때가 되자 자동차 공장에 딸린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다.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도시락을 먹으면 되지만 그날 나는 엄마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다.
엄마가 밥값을 챙겨주긴 했으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막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우동 하나 주세요. 식당에서 그나마 제일 싼 메뉴를 주문하고 같은 조 여자애들이 모여 앉은 기다란 테이블로 향했다. 그러나 그 애들이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같은 조 애들이 한 통 속이 되어 나를 힐끔거리며 심술궂게 웃어댔기 때문이다. 보란듯이 옆 사람과 귓속말로 속닥이는 애도 있었다. 저렇게 구질구질한 걸 먹는 사람이 다 있네. 나는 결국 발길을 돌렸고 등 뒤로 무자비한 경멸의 말들이 쏟아졌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에게 자기 조에 들어오라고 권한 아이였다. 그 애는 행여 내가 앉을까봐 자기 옆자리에 가방까지 올려놓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그때 햄버거 스테이크 정식을 시킨 애가 내 곁을 지나쳐갔다. 한 테이블을 보니 불고기를 한입 가득 베어 문 채 먹고 있는 애도 있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나는 비웃는 소리인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다. 저도 우동 하나 주세요. 우동에 젓가락도 대지 않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주방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 고개를 돌렸더니 같은 반 남자의 한 명이 서 있었다. 체구가 작은 그 애는 우동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그리고 묵묵히 나무젓가락을 둘로 가르더니 후루룩 후루룩 우동을 집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 애는 어린아이처럼 눈이 동글동글했다. 얼굴은 햇볕에 살짝 그을렸고 낯을 가리는 성격인지 내 쪽은 거의 보지 않았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쑥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이다가 바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애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내가 혼자 창피를 당할까봐 그 애도 우동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그 애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가려지는 자리를 골라 앉았다. 근처에 앉은 다른 애들이 나를 볼 수 없도록 스스로 벽이 되어 주었다. 마치 우동을 먹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웃을 테면 나를 비웃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애는 우동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빈컵에 물을 채우러 가는 일도 없었다. 나를 지켜주려는 듯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배려가 내 마음을 찡하게 했다. 젓가락으로 우동을 집으려는데 어깨가 들썩였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재빨리 훔치고 그릇에 입을 갖다 댔다. 조금 식기는 했지만 가다랑포로 맛을 낸 진한 우동 국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애의 이름은 네모토 시니치로였다.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이틀이 지난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교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체험학습 때 같은 조였던 여자애들이 부실한 내 도시락을 보고 희죽거렸다. 교실에 있기 불편해서 밥을 먹고 도서실로 갔는데 그곳에 네모토가 있었다. 네모토는 강아지 키우기라는 도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지난번 일에 대해 아직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했다. 말을 걸어보려고 네모토에게 다가가려는데 지난번 체험학습 때 날 비웃던 여자애들이 부산을 떨며 도서실 안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네모토에게 말을 걸었다가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골치가 아프다. 하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도서실을 빠져나왔는데 다음 기회가 생각보다 금방 찾아왔다. 방과 후 자전거를 타고 정문을 빠져나와 길모퉁이를 도는데 네모토가 보인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다른 애들과 떨어져 맨션과 맨션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자전거를 세우고 훔쳐봤더니 네모토가 첨벙첨벙 소리를 내면서 좁다란 도랑을 걷고 있었다. 바짓단을 말아 올리지도 않고 뭐가 묻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듯이 힘차게 걸음을 옮기는 네모토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였다. 요양원에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까지 아직 1시간 넘게 남았으니 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다. 스토커의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부연물에 운동화 신은 발을 담갔다.
30미터쯤 걸었을까 나는 멈춰섰다. 저 멀리 푸릇푸릇한 수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개굴창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널찍한 숲이 나타났다. 원시림에서나 볼 법한 키 큰 삼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다. 우리 집은 이 숲에서 자전거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어릴 때 이 근처를 여러 번 지나다녔다. 귀를 기울이자 숲에서 서벅서벅 잡초 밟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모토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소리일 터였다. 용수로에 놓인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고 나서 젖은 치맛자락을 잡고 물기를 꼭 짜냈다. 그런 다음 양손으로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헤치며 완만한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갔다. 짐승이 다니는 길로 접어들어 한숨 돌리려던 때에 벼랑간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빨라졌다. 가파른 비탈길을 거침없이 뛰어온 정체 모를 게 내 앞에 섰다. 자세히 보니 털이 하얀 개였다. 목에는 낡은 노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눈에 핏발을 세우고 당장이라도 덮칠 기세로 나를 노려다보았다. 느닷없는 상황에 너무 놀란 내가 벌러덩 나자빠지자 내 모토가 헐레벌떡 귀탈길을 달려 내려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 앞을 막아섰다. 아키타견으로 보이는 일본 아키타현의 특산종으로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덩치 큰 개가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나와 네모토를 향해 돌진했다. 네모토가 야구공을 받는 포수처럼 자세를 낮추었다. 그러더니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개를 아래쪽에서 껴안아 옆으로 넘어뜨린 다음 유도 기술의 하나인 목을 감고 팔을 제어하는 곁누르기 기술을 선보였다. 이거 완전 영화를 한 편 찍었네. 일련의 동작을 미리 계산해둔 사람 마냥 네모토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시로, 미안. 내가 너무 난폭했지? 잠깐이면 끝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던 네모토가 히구치! 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거기 내 가방 보이지? 안에 구급약이 들어있으니까 통째로 좀 꺼내줄래? 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의 가방에서 작은 구급약 상자를 꺼내 바닥에 들어놓은 네모토의 옆으로 다가갔다. 시로, 금방 끝날 거야. 히구치, 미안한데 이 녀석 앞다리에 소독약 좀 뿌려줄래? 오른쪽 무릎 부근에 피나는데 보이지? 네모토 말 맞다나 5cm쯤 베인 상처가 보였다. 상처가 깊지 않아서 꿰맬 정도는 아니었지만 딱지를 뜯었는지 계속 피가 흘렀다. 그냥 놔두면 세균이 흘러가거든. 소독약을 병째로 녀석의 다리에 다 뿌려줘. 응, 알았어. 나는 지저대는 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병을 열고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쏟아부었다. 시로라는 그 개는 통증이 심한지 버둥거렸다. 그러자 네모토가 팔에 힘을 줘서 꽉 눌렀다. 고마워. 그럼 이번에는 거즈로 덮어줘. 바닥에 누운 채로 네모토가 내게 차례차례 지시를 내렸다. 거즈로 덮고 붕대를 감고 그 위에 다시 보호대를 씌웠다. 나는 네모토가 하라는 대로 하며 보호대 지퍼를 올렸다. 도와줘서 고마워 히구치. 유도 수업 시간에 기술 배워주길 잘했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그는 시로를 잡고 있던 왼팔을 풀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잘 참았어 시로 하며 녀석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네모토는 입고 있던 셔츠에 왼쪽 소매가 뜯겼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치료를 마친 시로가 벌떡 일어났다. 흥분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대더니 금세 흥미를 잃었는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건 그렇고 어쩐지 아까부터 누가 따라오는 것 같더라니. 너였구나? 네모토는 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스테인리스 물통을 꺼냈다. 기다란 물통 한복판에는 스누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컵에 차를 따라 벌컥벌컥 들이켜는 그에게 미심쩍은 눈길을 던졌다. 이 숲은 예전부터 유기견의 숲이라고 불리던 곳이야. 개를 키울 수 없게 된 주인이 개를 버리러 찾아오지. 숲 안으로 들어오면 개가 몇 마리 더 있어.
앞자락이 벌어진 셔츠 단추를 다시 채우면서 네모토는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시로가 학교 정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거든. 앞다리에 상처를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따라왔더니 이 숲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보통 사나워야 말이지. 사료를 줘도 좀처럼 먹지를 않아. 그래서 점심시간에 도서실에서 개에 관한 책을 보고 있었구나. 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에는 개에 물린 자국이며 긁힌 상처가 남아있었다. 지금까지 시로와 맞붙어 온 흔적 같았다. 아주 개를 길들이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네요. 시로라는 이름은 내가 붙였어. 네모토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로가 사라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난 시로와 친해지고 싶어. 사람에게 버림받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뿐이지 시로는 분명 착한 여자애야. 네모토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읊조리듯 말했다. 때묻지 않은 그의 눈동자에는 애틋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나저나 넌 여기 왜 온 거야? 아니 그게... 네모토가 불쑥 말을 돌려서 머쓱해진 나는 헛기침을 한 다음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그저께 체험학습 갔었잖아. 내가 혼자 우동 먹고 있었을 때 네가 같은 걸 들고 내 옆으로 왔고 그게 엄청 기뻤거든. 그때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어. 그때는 고마웠어. 말을 마치고 자연스레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시 머리를 든 내게 내 모토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쑥스러워하지도 그렇다고 으스대지도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미소 지은 그의 얼굴에는 좀 전에 봤던 다정한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시로, 이쪽으로 와. 네모토가 석쇠 자국이 찍힌 얇은 고기 조각을 들고 손짓하며 시로를 불렀다. 겁먹을 수 없어, 시로. 자, 육포야. 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이후 나도 네모토의 뒤를 따라 계속 숲을 찾았다. 그렇지만 시로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다. 지난 2주 동안 처음보다 짖어대는 횟수는 줄었다. 시로의 앞다리도 깨끗이 나았고 상처 부위를 감싸던 보호대는 시로가 이빨로 잡아 뜯어버렸다. 네모토는 시로가 머무는 숲에 밥그릇을 갖다 놓고 매일 사료를 주러 다녔다. 다음날 찾아가면 밥그릇이 싹 비어 있었다. 사료를 먹긴 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주려고 하면 가까이 오지 않았다. 시로는 사람을 못 믿는 것 같다. 아무래도 주인에게 학대를 당했던 모양이야. 전에 네모토가 말했다. 아마 그의 짐작이 맞을 것이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애견숍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다. 그럼 다음 주에 보자.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나는 네모토와 헤어지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요양원으로 향했다. 숲에서 네모토를 만난 다음 날부터 수업이 끝나면 숲으로 가는 게 일과가 되었다. 교실에서는 서로 자리가 떨어져 있어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섞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업이 끝나면 둘이 미리 짠 듯 숲으로 향한다. 한참 개골창을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네모토가 나타나 웃음이 터진 적도 있었다. 같이 가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쩐지 즐거워서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숲에서 네모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게는 무척 소중했다. 네모토도 나와 마찬가지로 형제가 없었다. 아빠가 병에 걸렸다는 말을 꺼냈더니 그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어린아이 같은 겉모습과 달리 네모토는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이따금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나에게 쌀쌀맞게 굴어도 네모토와 보내는 충실한 시간 덕분에 아무렇지 않았다. 납작한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하늘에서 한두 방울 뚝뚝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이내 아무렇게나 마구 자란 삼나무 위로 떨어졌다. 간토 지방에 장마가 시작됐음을 알리던 그날도 나는 숲속에 있었다. 저녁부터 폭우가 퍼부을 예정이라고 했으니 오늘은 네모토도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며 우산을 쓰고 숲으로 갔더니 그곳에 네모토가 있었다. 투명한 비옷을 걸치고 시로에게 육포를 내밀고 있었다. 시로, 배 안 고파? 비를 맞아서 심기가 불편한지 시로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다. 젖은 몸은 뻣뻣이 경직되었으며 상대를 위협하듯 계속 짖기만 했다.
아키타견을 훈련할 때는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모토는 애견숍 사장에게 그런 조언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 시로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난 시로와 주종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선언이라도 하듯 네모토가 그렇게 내뱉었다. 주저없는 말투에 내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시로, 겁내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먹어. 나는 비닐우산을 쓴 채로 네모토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빛발이 더 거세지자 시로는 화가 난 것처럼 하늘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그러더니 마치 그게 신호였던 양 네모토에게 달려들어 그의 오른손을 물었다. 네모토! 난 괜찮아. 너무 덤덤한 친구인데. 내 말꼬리야. 네모토의 대답이 겹쳤다. 시로의 이빨이 그의 오른손에 박혀 있었다. 네모토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디 실컷 물어 뜯어 보려고 부추기듯 오히려 시로의 입속으로 제 주먹을 집어넣었다. 언짢은 표정의 시로가 네모토에게서 떨어졌다. 나는 우산 아래에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아르바이트 하러 갈 시간도 벌써 지났다.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가운데 둘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네모토가 먹이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면 시로는 뒤로 물러섰다. 시로가 물려고 앞으로 나오면 도리어 네모토는 한 걸음 다가섰고 시로는 다시 물러섰다. 손목시계 바늘이 밤 8시를 너물락말락하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약하던 빗방울이 빗줄기가 되어 우두둑 쏟아졌다. 빗줄기는 채찍처럼 온 수풀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 갈겼다. 요란한 빗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시로가 등을 돌리고 습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네모토는 콧김을 거칠게 내쉬었다. 오늘은 이쯤하고 돌아갈까? 그가 내게 눈짓을 보낸 순간 컹컹대는 괴성이 숲을 뒤흔들었다. 시로가 자취를 감춘 방향으로 네모토가 먼저 달려갔고 나도 그 뒤를 쫓아가는데 네모토가 갑자기 달리던 걸음을 뚝 멈췄다. 그의 시선을 붙잡은 건 담소조 때문에 푸른빛이 도는 커다란 호수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물이 불어난 수면 위로 흰색 털로 뒤덮인 다리가 보였다. 시로! 네모토는 비옷을 벗어 던진 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호수로 뛰어들었다. 호수 중간쯤까지 평영으로 헤엄쳐간 다음 커다란 시로의 몸을 아래쪽에서 들어 올렸다. 수심은 네모토가 간신히 발을 바닥에 붙이고 설 정도였고 그가 아래에서 시로를 받친 채 수면 위로 시로의 얼굴을 내밀었다. 그런데 극도로 흥분한 시로가 심하게 버둥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내 시선 끝에 작은 통나무 집이 들어왔다. 그리고 출입문 옆에는 릴에 감긴 살수용 호스가 놓여 있었다. 저거다. 네모토, 이거 잡아. 나는 통나무 집으로 달려간 다음 호스를 풀어 호수를 향해 던졌다. 시로를 품에 안고 물가까지 온 네모토가 히구치, 시로부터 좀 받아줘 하고 부탁했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우리는 초인적이라 할 힘이 발휘됐다. 나는 발이 수렁에 빠지면서도 시로의 두 앞다리를 붙잡고 힘껏 끌어당겼다. 네모토는 코 언저리까지 물에 잠겼다. 기진맥진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네모토가 가까스로 호스를 휘어잡았다. 나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두 손으로 호스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땅바닥이 젖어서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도무지 호스가 끌려오지 않았다. 나는 엉덩방아를 찌으면서도 호스를 계속 잡아당겼다. 팔 힘이 모자라서 호스를 놓칠까봐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넣었다. 히구치, 이제 그만하고 피해! 네모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왼쪽 겨드랑이에 고정한 호스를 오른팔에 둘둘 감았다. 꽉 잡아 네모토, 호스 놓치면 절대로 용서 안 해. 나는 애타게 부르짖었다.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는 그를 향해서. 식당에서 우동을 주문했던 날 네모토가 내게 베풀었던 친절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도울 차례였다. 굵은 빗방울에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였다.
무슨 일이냐? 손전등에서 퍼져나온 빛이 내 얼굴로 쏟아졌다. 우리가 지나왔던 쪽을 보니 누가 서 있었다. 왕왕 짖으며 그 사람을 끌고 온 모양새로 나타난 시로가 내 곁으로 왔다. 그 뒤로 시로를 따라 웬 중년 남자가 우산을 들고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며 허둥지둥 뛰어왔다. 도와주세요. 내가 도움을 청하자 아저씨가 내 앞에 서서 호스를 꽉 거머쥐었다. 발이 미끄러지거나 말거나 둘이 힘을 모아 호스를 잡아당겼다. 겨우겨우 물가에 닿은 내 모토의 두 팔을 한쪽씩 잡고 둘이서 질질 끌어당겼다. 내 모토 괜찮아?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들여다보자 땅바닥에 엎드린 그가 괜찮아, 너는 안 다쳤어? 하며 상체를 일으켰다. 호흡은 가빠도 별 탈은 없어 보였다. 희구치, 무모한 짓 좀 하지 마. 사돈남말하시네. 거침없이 그의 말을 받아쳤더니 내 모토의 눈꼬리가 둥글게 휘어졌다. 나도 찡긋 웃으며 뺨을 풀였다. 우리를 도와준 아저씨를 따라 일단 통나무집으로 이동했다. 쫄딱 젖은 꼴로 처마가 달린 툇머리에 걸터 앉았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마당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저씨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내 모토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물었더니 아저씨가 호수 쪽을 힐끔거리며 대답했다. 흰색 개가 왼션 아래에서 계속 지저댔거든. 너무 시끄러워서 우산을 쓰고 나갔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물고 숲 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마지못해 따라와 보니까 너희가 호숫가에서 그러고 있잖아. 저 개가 너희들을 살린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는 저 개한테 하고. 좀 전까지 옆에 있던 시로는 어느새 호숫가에 가 있었다.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시야 가장자리로 말끄러미 이쪽을 응시하는 시로가 보였다. 되게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네요, 시로한테서. 근데 애초에 왜 그렇게 호수에 들어갔던 거야, 이 시로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됐던 계기가 굉장히 낭만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사고가 나서 다급하게 시작되는 이 흐름을 내일부터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재미있네요. 일단은 처음 도입부가. 세상의 마지막 기차요. 앞으로도 쭉 읽어볼 것 같습니다.